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강화된 확장 억제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개편에 한 발 다가간 한국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두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의 해구산에 기초한 핵 억지를 뛰어넘는 획기적, 역사적 이정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차관 복급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핵협의 그룹에서는 핵과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과 실행까지 함께 논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억지를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의 정기적, 지속적인 배치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한 동맹국에게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적인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만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굳건한 의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가 강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을 만나 물었는데요. 미국의 핵정책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을 만나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확장 억제와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Actually, you hit the nail right on the head. What's different about the commitments we are making to each other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that we are going to create, for the first time, something called a nuclear consultative group.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확장 억제는 새로운 게 아니라며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정책이 바뀐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a change to extended deterrence. That policy remains in place, of course. But this idea of being able to consult and talk with one another beforehand, that's new.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미국의 정책은 충분히 강력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언이 이 같은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체 핵무기를 바라는 한국 내 요구를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고, MBC 방송은 이번 선언은 상징적인 조치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논의를 불식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 작전을 집행하고 표적을 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동맹과의 핵 공유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억지력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언론들은 한미가 억지력을 강조하고 나선 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해 지난 30년간 북한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핵 공유와 같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외교안보팀 홍익표 기자와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평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떻습니까? 워싱턴 선언, 사실상의 핵 공유와 같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앞으로의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만들게 될 핵협의그룹은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얼마나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기존 차관급 협의체가 있긴 했는데 네. 1년에 한 번 열릴 정도로 깊은 논의를 하기 힘든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관보급으로 격을 낮추는 대신 좀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한다는 겁니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확장 억제 공약을 제시한 만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격은 낮췄군요. 네. 자, 워싱턴 선언문 보면은 어려운 표현들이 꽤 등장합니다. 전략자산 배치를 두고는 정례적 가시성 이런 표현도 있던데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말은 그 미국이 전략 자산을 좀 더 자주 한반도에 보내겠다는 뜻인데요. 선언문에 나온 전략 자산으로는 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네. 이 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전략 자산으로 통하는데요. 네. 미국이 이걸 한국에 자주 보내서 북한을 더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례적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자주 보낼지는 어디까지나 미국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네네. 반면 우리가 미국에 한 약속은 좀 더 구체적인데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거나 네.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확실히 구체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리를 조금 쉽게 포기하면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받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용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워싱턴 선언도 그렇고요. 이 두 정상의 공동 성명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당장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한미 정상의 공동 선언에 대해서 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나가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恪守一个中国原则，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 중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확대하고 긴장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이 핵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된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일 거고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좀 더 대결이 강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보다는 네.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손익 계산서를 잘 따져서 유연한 외교를 펼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홍익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경제 분야의 성과는 어떨까요? 한미 양국은 반도체와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맺긴 했지만 우리 기업의 큰 이해관계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준 것과 받은 것 따져봤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만나 국내 로봇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를 찾아서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굳건한 경제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협업을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공유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첨단 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나 K 콘텐츠 투자를 약속받았고 수소와 소형 원전, 첨단 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는 비즈니스 테이블에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닝은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순방 중 미국 측이 밝힌 한국 투자액은 약 5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핵심 이해관계가 얽힌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And since I took office,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more than $1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driving innovation and spurring good new jobs for Americans and Korean workers.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도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경제 분야 성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한 경제팀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 설명하면서도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오늘도 나왔지만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1분기에만 지금 수조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과연 미국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냐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경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합의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요구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내놓으라는 게 미국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가격이나 영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업황이 좋지 않아 당장 오늘 4조 원, 5조 원 하는 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 기밀까지 내놓게 생긴 겁니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게 우리 기업들의 요구였는데 네. 구체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오는 10월부터는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통제가 되는데요. 네.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이 적용 문제도 중요한 화두였는데 역시 얻어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현대차 제품은 전부 제외됐습니다. 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부품을 미국에서 50% 이상 만드는 것으로 네.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당장 맞추기 어려우니까 유예 기간을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네.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현대차는 현재 미국 조지아 등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만 상업용 렌트 차량 등에는 보조금 조항을 예외로 두기로 해서 숨통은 틔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한국은 미국에 133조 원 투자로 많은 일자리를 지금 미국에 만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기업이 대통령 갔을 때 한국에 투자를 약속한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인데 네. 133조 원 대 8조 원 이거 숫자로만 보면은 윈윈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집니다. 수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규모가 딱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미국의 압박으로 대미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다가 133조 대 8조 원은 지난 몇 년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바이든 취임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네. 미국 전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를 공적으로 표현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대선 제도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작 우리 기업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해결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어음만 받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가 조치를 한번 기대해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방문 직전 윤 대통령의 일본 관련 언급들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독 부각돼 보이는 부분인데요. 워싱턴 동행 취재 중인 이정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감사하다고 한 건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이해와도 좀 맞닿아 있다. 이걸 좀 말해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 협력 확대를 강력 지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고맙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더 자유롭고 번영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안정돼야 할 것이고 또 그러려면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만큼 한국의 노력에 의미를 여러 번 부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인가 했던 다른 이슈들, 이를테면 도청 문제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언급이 있었죠.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런 바이든 측의 약속이 있었느냐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미루어 보면 회담에서 기밀 유출, 도청 문제를 항의하거나 또 비중 있게 오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짧게 언급을 되긴 했지만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정원 기자 있는 곳이 의사당 앞인가요? 몇 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죠? 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로 미국 상하원을 상대로 연설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고 또 한미가 함께 지향할 미래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연설은 영어로 연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백악관은 국빈으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식과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했는데 만찬장에서 학창시절 애창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군악대의 연주 속에 등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국무위원들을 소개했고 이어 예포 21발이 발사되는 가운데 애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어진 국빈 만찬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배사로 시작됐습니다.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together.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윤 대통령이 아일랜드 시인의 문구와 속담을 인용해 화답하자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윤 대통령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맹의 발전을 염원하며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미동맹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한국계 셰프 에드워드 리가 참여한 메뉴에는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소갈비찜과 게살 케이크 등 두 나라의 대표적인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만찬 막바지에 윤 대통령은 학창시절 애창곡 아메리칸 파이를 1분가량 부르기도 했고 Long, long time ago. 바이든 대통령은 원곡 가수 돈 맥클린이 직접 사인한 기타를 선물했습니다.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벚꽃과 함께 동양적인 문양들로 장식된 만찬장에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와 소설 파친코를 쓴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 배우 안젤리나 졸리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나라 경제인 16명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경제인들을 비롯한 한국 측 내빈들도 다수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밤 미 의회를 찾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빈 만찬이 열리는 백악관 이스트룸.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앞으로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턱시도와 흰색 투피스를 입은 윤 대통령 부부가 내려 악수를 나눕니다. 이날 만찬은 질 바이든 여사가 총괄했는데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벚꽃과 동양적인 문양이 그려진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만찬에 초청받은 200명의 내빈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나라 경제인 35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 선수,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녀의 장남 매덕스 군도 참석했습니다. 한국계 셰프인 에드워드 리가 만찬 준비를 함께해 갈비찜 등의 한식도 메뉴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미 동맹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만찬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가 한미일 3자의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your political courage and personal commitment to diplomacy with Japan.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속도를 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미 의회를 찾아 영어로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들이 이례적으로 폭락하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사와 정재계 인사, 연예인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태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 투자회사 대표가 오늘 MBC 취재진을 만나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자 수백 명의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대신했던 투자사 라더견 대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주가를 고의로 띄웠다는 통정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물리에서 5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가는데 누가 올렸냐면 연기금이 샀어요. 그럼 연기금이 저랑 짜고 쳤습니까? 본인 역시 이번 하한가 사태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 원 손해가 난 자신의 계좌 중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차명 계좌에 뭐 돈을 번 것도 없고 제 우리 엄마도 신용불량이에요. 라 대표는 주가가 곤두박질 친 이유를 자신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을 통해 두세 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CFD, 차액결제 거래를 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한가 행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장중에 한 5% 빠졌는데 반대매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이번 사태와 키움증권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다우데이터 주식을 605억 원어치나 처분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폭락 이틀 전에 주식을 정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증여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연루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오늘 라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고 있지만 아직 그 수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라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하한가 사태와 키움증권의 연관 여부 등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에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죠. 특히 가수 임창정 씨가 실패한 투자자인 동시에 다른 연예인 동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임 씨는 오늘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고재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특정 종목들을 장기간에 걸쳐 주가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가수 임창정 씨가 이들 일당에게 30억 원을 투자했고 이들과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씨는 줄곧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는데 임 씨 역시 동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결국 자신의 SNS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임 씨는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과 관련해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동료 모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전까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키우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 있는 투자회사 대표 라더견 씨도 임창정 씨가 투자자를 모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창정이 형이 저한테 손님 소개한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전에도 창정이 형 만나기 전에 내가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줬지. 또 자신과 배우자의 신분증까지 맡겨 대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선 좋은 재테크로만 믿고 다른 투자자들이 했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며 주식 대금만 맡겼을 뿐 주식 종목이나 주식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씨처럼 이들에게 투자했던 또 다른 사람도 돈만 보내면 투자는 알아서 이뤄져 주가 조작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가져다 주면서 이 핸드폰을 핸드폰 가게에서 개통을 해달라. 그래서 개통해 준 게 전부예요. 이 가운데 해당 종목들의 하한가 폭락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8개 종목 중 3개 종목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1개 종목은 하한가에 근접한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간의 급락세에서는 벗어났지만 한 종목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해 하한가 사태의 여파는 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매에 오른 주택을 사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연 3% 이하의 금리로 4억 원까지 경락 대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거주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서 시세의 30에서 50%의 임대료만 받고 최장 2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매수하느냐, 거주를 보장하느냐 하는 투트랙입니다. 관건은 법안에서 제시한 6가지의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사기 정황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 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로 확정일자가 없는 피해자는 이번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서민주택의 요건에도 들어야 하는데 보증금 3억 원,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탄력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알려진 대로 선구제 후 회수 등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피해자들은 6가지의 요건을 피해자 걸러내기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등 선보상 방안이 빠졌다며 실질적인 구제가 아니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는 게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은행은 그렇게 되면 은행은 무조건 1순위로 다 가져가니까 아무 손실이 없겠지만 다수의 피해나 전세 사기 의도, 면적과 보증금 기준 등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주택 매수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안은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자는 야당안과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 본회의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40대 환자가 4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 이 병원 건물에서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병원 이름과 원장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왜 되풀이 되는 건지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정신병원. 건물 앞 인도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이 여성을 휠체어에 태웠다가 다시 눕히는 등 우왕좌왕합니다. 곧 들것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휠체어에 태우길래 봤더니 기절한 줄 알았어요. 놀랐어요. 숨진 여성은 불과 한 달 전에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본인이 머물던 폐쇄병동 4층의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겁니다. 이 병원 창문은 폭 20cm 정도만 열리도록 고정장치가 달려 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서는 그 옆에 사람이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 들어가 있던데. MBC 취재 결과 이 병원 건물에서 환자가 떨어져 사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폐쇄병동 5층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그 뒤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같은 사건이 되풀이된 겁니다. 행정부장님이라든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어제 사망사고는 왜 일어난 거예요? 관할 보건소는 병원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이 났을 때 탈출이 가능하려면 창문이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소방법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옥상 문처럼 창문도 평소에 닫혀 있다가 비상시에만 열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용의 문제긴 한데 평소에 열리는 거는 아주 조금만 열리게 해놓고 화재가 났거나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그게 더 열릴 수 있게 기계적으로 풀어주는 장치를. 그럼에도 추락 방지 시설 기준이나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대책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10년 전 서울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가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순 뒤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병원 측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극단적 선택이나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병원 같은 특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 의무화 등 당국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등 쟁점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했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간호사 출신인 최현숙 의원과 김혜지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의사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에게 법안은 큰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인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5년간 제한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여당이 퇴장한 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위법한 행위에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의회 폭주라고 항의하며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게 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3법도 본회의 부의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의료 총파업을 예고해온 해당 단체장들은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나섰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이 여성이 정신을 잃자 끌고 가다시피 모텔로 데려간 남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1심부터 줄줄이 무죄가 나오더니 6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성폭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여성단체들은 정신을 잃은 사람을 질질 끌고 간 것 이상으로 뭘 더 입증하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주차장에 승용차가 들어섭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남성 2명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을 끌어내립니다. 여성은 가방도 없고 맨발인 상태, 신발조차 남성이 들고 있습니다. 끌려가다시피 방으로 옮겨진 여성, 남성 1명만 그 방에 남았습니다. 서울 홍대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30분 넘게 떨어진 경기도 한 지역까지 데려온 겁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여성은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이후 싫다며 저항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모텔에서 나와 남성이 사준 초코우유를 얻어 마셨다며 성폭력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여성이 클럽에 가방도 남겨둔 채 끌려간 데다 남성이 택시를 이용했다고 대놓고 거짓말까지 했는데도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법원에 직접 재판을 요청했고 법원 일단 남성을 법정에 불러 세웠습니다. 죄명은 중강간 미수혐의. 정신을 잃고 저항을 못하는 상태였는지 그런 상태를 이용해 고의로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2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이 이 상황을 이용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클럽에 다니는 술 취한 여성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판결이란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보다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여성 단체들은 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흔히 접하는 사례라며 가장 보통의 중강간 사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남성에게 여러 명이 함께 여성을 끌고 가놓고 둘이 택시 탔다고 거짓말한 이유를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왜 우유를 얻어 마셨냐고 따지는 게 늘 있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진짜 순금 옷을 입은 황금 박쥐상의 모습입니다. 전남 한평군이 15년 전에 당시 금값으로만 25억 원을 들여서 만들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최근 금값이 뛰면서 이 동상의 가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 황금 박쥐상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신광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굴 모양의 전시관 중앙에 날개를 펼친 황금박쥐가 빛나고 있습니다.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안쪽엔 은 281kg을 녹여 모양을 만들고 바깥쪽은 순금 162kg으로 감쌌습니다. 지난 1999년 전남 한평군 대동면 일대에서 오렌지 위수염 붉은박쥐, 일명 황금박쥐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멸종된 줄 알았던 박쥐가 발견되자 이를 기념하며 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162마리의 그 2마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순금 162kg를 구입해서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금값으로만 25억 원을 쓰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값이 오를 때마다 황금박쥐상 가치가 덩달아 올랐고 최근 금 시세를 감안하면 현재 평가액만 137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4년 전에는 3인조 절도범이 황금박쥐상을 노리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두터운 방탄 강화 유리와 6개의 보안 장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매년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지금 시세의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고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황금박쥐상은 내일부터 열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중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인 어제 끝내 세상을 떠난 30대 남성.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났지만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소 영정 아래 놓인 흰색 운동화. 행여 더러워질까 아껴두기만 했는데 이제는 영영 신어볼 수 없습니다. 나흘 전 새벽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어제 끝내 숨진 30대 가장. 초등생 딸과 아내만을 바라보며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배송 일을 20년째 해온 가장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유명하고 원단 쪽에서 그 친구가 사람이 아빠 엄청 좋아해요. 팔 하나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구김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축구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늘 주변을 잘 챙겼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모처럼 주말을 맞아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다 좋아요. 항상 친구들 먼저 챙겨주고 또 친구들 생일 같은 거 다 기억해갖고 먼저 톡 해주고 뭐 밥이랑 먹자 먼저 얘기해주고. 성실한 가장이자 자상한 친구를 한순간에 앗아간 음주 뺑소니 사고에 조문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가 목격자인 척 거짓 신고를 하는 바람에 구호 조치마저 늦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보호 조치를 왜 못해갖고 죽었나. 왔다 갔다 하고 또 얘가 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119나 이런 거 신고했으면 되는데 저 100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유족은 물론 고인의 주변 사람들까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재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한 고인의 아내는 어린 딸을 두고 간 남편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전국 학력평가의 성적 자료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이 문제의 자료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유포한 20대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압축 파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압축을 풀자 나오는 시도별 성적 자료들, 소속 학교와 학생의 이름은 물론 과목별 성적과 석차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른 전국 15개 시도 27만 명의 성적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경찰은 문제의 자료를 텔레그램에 최초 유포한 20대 재수생을 비롯해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남성은 평소 입시 자료를 공유해왔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 일면식도 없던 한 해커로부터 제보를 하며 건네받은 자료를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관리자 남성은 9만여 명의 채팅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적 자료를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해외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교육청 전산망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 전산망을 해킹해 성적 자료를 빼간 게 이 해커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 범행과는 무관하지만 한 10대 고등학생이 3,000번이나 교육청 전산망에 침입한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작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도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수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발견되는 모든 취약점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초로 자료를 빼돌린 해커를 추적하는 한편 교육청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완공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해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일본의 주장인데 여기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체내에 쌓이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일본의 홍보 영상입니다. 雨水、川の水、水道水にはもちろん私たちの体の中にも存在しています。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공개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삼중수소는 정말 안전한 걸까?
티머시 무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가 공기나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 위험이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2배 이상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20년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생물의 DNA 영향 등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삼중수소에 피폭된 실험용 쥐에서 정자와 난자, 그리고 생식기 손상이 관찰됐으며 유전자 고리가 단절되면서 유전자 변이도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It had tritium effects on DNA, tritium effects on proteins, tritium effects on sperm, tritium effects on anything else. We kept it and looked at it. 또 오랜 시간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주변 생태계에 많은 생물의 유전 정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 터널의 굴착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과학에 기반한 생물학적 안전성 검토가 결여됐다며 방류 계획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결정했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은 그제까지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원래도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하던 지난해 4월 탈당했습니다. 다수당과 다수당이 아닌 쪽이 3대3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다수당 소속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4대2 구도로 구성됐고 고성과 막말 속에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의 진행 중.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런 과정이 의원들의 법안 심의와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장탈당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민 의원은 검수완박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그 합의가 그대로 그냥 이행됐으면 제가 안건 조정에 갈 일이 없었죠. 저는 이미 탈당은 해 있었어요. 안건 조정에 갈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참여했습니다. 여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민 의원의 탈당과 복당 행적이 교육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육이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명분 없는 복당은 책임 면피라고 비판했고 이상민 의원은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서로 챙겨주고 품어주는 의리가 민주당 안에서만 작동하고 국민을 향해선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주인 없는 회사로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 5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을 달아서 승인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22년 동안 확실한 주인이 없어 가격 협상 등에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수차례 새 주인의 이름이 거론된 끝에 한화가 손들고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또 다른 강점인 전함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한화의 방산 계열사와 접목시켜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내 함정 시장의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결국 공정위가 나섰고 조건을 내걸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함정 부품 시장의 경쟁력을 지닌 한화가 함정 수주 입찰에서 대우조선에게만 부품을 싸게 공급하면 안 되고 다른 경쟁 회사들의 영업 비밀을 대우조선해양과 한화 계열사들이 공유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3년 동안 지키고 반년마다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화는 5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49.3%를 인수해 한국조선업을 다시 세우고 종합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경남 거제 지역 사회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대우손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 좀 개선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많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주총을 통해 새로운 사명과 이사진을 정한 뒤 다음 달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를 제작하고 취재한 본사 손영 기자가 이달의 기자상 전문 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공동주택 94만 건의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 깡통 전세 감별기는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K리그 서울과 강원의 경기에서 심판의 결정적 오심이 나오면서 명승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오심을 인정하고 해당 심판을 주말 경기 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후반 45분 강원 이용희 골이 터지며 패색이 짙어지자 총 공세에 나선 서울. 추가 시간 마지막 코너킥이 이어졌고 눈전 혼전 상황에서 팔로세비치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집니다. 하지만 주심이 팔로세비치가 슈팅을 하기 직전 김진야의 파울을 선언하며 휘슬을 불었고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칙 선언이 되면서 서울의 동점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주심은 슈팅을 하기 직전 강원 서민우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서울 김진야가 손으로 잡아 끌었다고 봤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 서민우는 강원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서울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비디오 판독도 없이 경기는 재개됐고 서울은 결국 3대2로 패했습니다. 오심에 대한 축구 팬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 경기를 분석하고 김진야의 파울을 선언한 이 판정이 오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주심이 슈팅 전에 섣부르게 휘슬을 불어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해진 점도 역시 오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가능한 상황은 득점과 페널티킥 여부, 퇴장 판정 등으로 한정되는데 득점 상황 직전에 잘못된 판정으로 휘슬을 불어 비디오 판독까지 실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뭐 당연히 안익수 감독이 만나면 당연히 사과도 드려야 될 건 맞고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고 가야 될 건 맞고 뭐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인정 안 하겠다. 그건 옛날 얘기고. 축구협회는 해당 심판을 이번 주말 경기 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추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심판의 섣부른 판단에 서울은 승점 1점을 뺏기게 됐고 9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둔 강원도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요즘 K리그에서 왼발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날카로운 왼발을 뽐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모든 공격 포인트를 왼발로 기록하며 이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전 이진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후반 28분 대전의 코너킥. 이진현의 세 번째 킥이 엄청난 궤적과 함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진현! 엄청난 왼발! 대단합니다, 이진현! 골키퍼 키를 절묘하게 넘긴 원더골이자 결승골. 단순한 행운의 골은 아니었습니다. 노렸습니까? 네, 사실대로 얘기하면 노렸습니다. 이제 상대 골키퍼가 좀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직접 한번 참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골이 돼서 좀 기쁩니다. 요즘 이진현의 왼발은 마법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물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원전에서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달의 골을 수상했고 선두 울산을 격파했던 2호 골도 감각적인 가마차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 코너킥까지 올 시즌 왼발로만 3골에 도움 4개를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의 왼발이 부럽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연습으로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훈련하는데 흥민이 형 슈팅 연습하는데 저보다 앞에서 먼저 왼발로 잘 차시길래 제가 그래서 그 슈팅을 안 찼어요. 앞에서 너무 잘 차. 노력하면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축구 말고도 모든 일이라는 게. 클린스만 감독 앞에서 터뜨린 왼발 원더골이라 대표팀 발탁에 대한 기대를 가질 법하지만 이진현은 덤덤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가고 싶어서 엄청 욕구가 강하고 가고 싶은 열망이 엄청 가득했는데 너무 그거에 목매어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 안 될 때가 좀 많더라고요. 팀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배구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몽골 출신 에디가 전체 1순위로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성균관대 스승이었던 김상우 감독과 프로에서 다시 만나게 됐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따스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0도로 웃돌아 따뜻하겠고요. 강릉의 경우 2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따뜻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동쪽 지방의 공기를 더욱 달구기 때문인데요. 덩달아 바람의 강도도 강해지면서 영동 지방은 순간 돌풍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서서히 먹구름도 다가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내일 밤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또 아침 출근길 중부 서해안과 남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9도, 안동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21도, 강릉 26도, 대구와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